그의 피부에서는 값비싼 비누와 돈 냄새가 났다. 내게서는 아마 싸구려, 로션과 희미한 분유 냄새가 났을 것이다. 우리는 지독할 정도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침대 위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처럼 얽혀 있었다. 그의 손길은 이상했다. 내 몸을 탐하는 남자의 손길이 아니었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는 내 어깨에 희미하게 남은 튼살 자국 위를 마치 성스러운 것을 만지듯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 다정함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분유 한 통의 값이라면 너무나 잔인하지 않은가. 내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전 굶주림에 지쳐 울다 잠이 든 내 딸 별이의 얼굴뿐이었다. 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위해 몸을 팔았어. 모든 것은 절망의 맨바닥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월급날이었지만 사장은 다음 주로 지급을 미뤘다. 내 낡은 지갑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고 집에는 쌀 한 톨, 아기 분유 한 스푼 남아있지 않았다. 옥탑방의 작은 방 안에는 배고픔에 지쳐 칭얼대는 내 딸, 별이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자존심을 버리고 유일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미안함과 수치심에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다. 나는 간신히 구걸과도 같은 메시지를 타이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혹시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별이 분유가 다 떨어졌어.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친구가 아니었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소. 답장은 짧고 차가웠다. 장난 문자일까 아니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내 발목을 잡았다.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옥탑방의 주소를 보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좁은 골목길로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 트렁크에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유 한 통이 아니었다. 최고급 유기농 분유가 박스째로 10개, 아기 옷 기저귀, 장난감 1년은 좋게 쓸 수 있을 양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비서는 마지막으로 내게 백지수표 한 장과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건넸다. 저희 회장님께서 오늘 밤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이 전화기에는 번호가 하나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그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회장님, 대체 누구일까? 나는 공포에 질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보낸 차를 타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집의 주인인 남자 권위하는 그곳에 홀로 있었다. 그는 젊었고 지독하게 잘생겼으며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한 공허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경멸은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과 당신 아이에 대한 조사는 끝냈소. 그가 말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가 당신을 버렸는지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거래를 하지.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기운에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내가 당신과 당신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겠소. 다시는 돈 때문에 혹은 굶주림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주지. 제가 뭘 해드리면 되는데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을 원해. 그것은 결혼 계약이나 애인 제한이 아니었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위험한 요구였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몸, 당신의 감정,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갖겠소. 그 대가로 당신 아이에게는 완벽한 세상을 선물하지.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하지만 내 딸 별이에게 완벽한 세상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유일한 계약의 절차였다. 분유 한 통의 값으로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혔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는 지긋지긋한 곰팡내와 빗물 자국이 가득했던 옥탑방을 떠났다. 권희안의 비서는 나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안내했다. 내가 가진 낡은 짐들은 새로운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버려졌다. 새로운 집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별이를 위한 아기 방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졌고 냉장고에는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가 가득했다. 그의 비서는 내게 한도 없는 신용카드와 운전기사 그리고 가사 도우미를 붙여주었다. 나는 더 이상 돈 걱정을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화려한 감옥에 갇힌 그의 소유물일 뿐이었다. 나의 역할은 단 하나였다. 그가 나를 원할 때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 나의 하루는 길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별이와 함께 값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부드러운 카펫 위를 뒹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가끔 산책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말쑥한 운전기사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붙었다. 나의 모든 자유는 그의 허락 아래에서만 존재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가 찾아왔다. 그의 방문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지친 얼굴로 술과 담배 냄새를 희미하게 풍기며 나타났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은 잠든 별이의 요람 옆에 한참 동안 서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기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원했다. 그와의 밤은 언제나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다. 그의 품은 나를 미치게 할 만큼 뜨거웠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슬프고 공허했다. 그는 내게서 쾌락 이상의 무언가를 어쩌면 위안 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몸을 탐했지만 결코 나를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 이상한 다정함이 나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는 언제나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밤사이의 열기는 텅 빈 침대 시트 위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의 일, 그의 가족, 그의 생각. 나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밤에만 나타나는 유령 같은 연인이었고 나는 그의 비밀스러운 정부 칭후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내 질문에 그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를 감싸고 있던 부드러운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었다. 그는 내게 선을 그었다. 너는 내 몸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내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내 딸 별이의 완벽한 세상을 위해 고용된 값비싼 창부라고. 나는 매일 밤 그에게 몸을 내어주었고 낮에는 고독과 자기 혐오를 곱씹었다. 나는 가끔 잠든 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의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람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이 아이는 완벽한 세상 속에서 웃고 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금으로 만들어진 세장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지옥일까? 금빛 세장의 삶은 느리고 고요하게 나를 잠식했다.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웃음을 잃어갔다. 세상의 모든 색이 빠져나간 흑백 영화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유일한 색채는 내 딸 별이의 웃음소리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의 흑백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새벽녘 나는 별이의 이상한 칭얼거림에 잠이 깼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 같아졌다. 청에는 39.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다. 옥탑방 시절 돈이 없어 아픈 아이를 안고 밤새 발만 동동 굴렀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비상용으로 주어진 단 하나의 번호가 저장된 그 전화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권희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새벽에 그가 전화를 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잠결에 묻어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무슨 일이지? 아이가, 별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숨을 잘 못 쉬어요. 나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했다. 의사 좀 불러주세요. 제발. 나는 그가 비서를 시켜 의사를 보내주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내가 지금 가지. 그는 2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나타났다. 그는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채 구겨진 셔츠에 슬랙스 차림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별이의 요람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아이를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능숙했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작은 몸을 부드럽게 뒤집어 기도를 확인했다. 해열제는 먹였나? 네. 1시간 전에요. 젖은 수건 가져와. 그리고 청해랑 미지근한 물도.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불안에 떠는 나를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아이의 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지극히 부드러웠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밤에 침대 위에서 나를 탐하던 그 격정적인 남자도 나의 세계에 차가운 선을 긋던 그 냉정한 남자도 아니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픈 아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헌신적인 남자였다. 1시간이 지났을까?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색색거리던 숨소리도 안정을 되찾아했다. 아이가 다시 잠이 들자 그는 땀으로 젖은 내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괜찮을 거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눌러 왔던 모든 불안과 고독을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별이의 요람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혹시라도 아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질까봐 곁을 지켜준 것이다. 동이 틀 무렵 긴장이 풀린 그는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깊은 피로와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어내리려다 멈칫했다. 나는 그의 무엇일까? 나는 그의 슬픔을 만져도 되는 사람일까? 그 순간 그가 눈을 떴다. 우리의 시선이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그의 피부는 따뜻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아침 우리의 관계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별이가 아팠던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권희안은 더 이상 밤에만 찾아오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가끔 이른 저녁에 들러 별이가 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고 내가 서툰 솜씨로 차린 저녁을 군말 없이 먹어주기도 했다. 그의 변화는 나에게 위험한 희망을 품게 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내 아버지를 닮은 나를 버렸던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 금빛 세장에도 봄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어리석은 희망은 잡지 한 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가사 도우미가 거실에 두고 간 월간지였다.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던 내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얼어붙었다. 차세대 파워 커플 최현석 부부의 행복한 일상. 활짝 웃고 있는 최현석과 그의 아내가 된 재벌가의 딸,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기사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두 가문의 성공적인 결합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 짓밟히고 지워져 버린 나와 내 딸 별이의 존재는 없었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그림 속에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얼룩일 뿐이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왔다. 최연석 어머니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년 같은 게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이 돈 받고 당장 꺼져. 나는 돈으로 사서 버려진 여자였다. 지금의 나는 그때와 무엇이 다른가? 권희안의 돈을 받고 그의 침대에서 그를 위로하는 더 비싼 창부가 되었을 뿐. 그날 밤 그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를 밀어냈다. 그가 내게 다가오려 하자 나는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피했다. 만지지 마세요. 내 차가운 반응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체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오하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다 말해. 무슨 일이야? 그의 집요한 추궁에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나는 소파 위에 놓여있던 잡지를 그에게 던졌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지옥 같았던 과거를 모두 쏟아냈다. 최연석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권력과 돈을 가진 남자들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지. 대표님 같은 남자들이여,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보았다. 당신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쉽게 갖고 쉽게 버리잖아요. 나는 또다시 버려지는 게 무서워요. 나와 내 딸이... 내 이야기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가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역겨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섰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주. 나보다 5살 어렸지. 아주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그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그 아이도 당신처럼 한 남자를 사랑했소. 모든 걸 다 줬지. 그런데 그 남자 집안에서 둘 사이를 반대했소. 그 남자는 내 동생을 버렸지. 뱃속의 아이와 함께.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너무 바빴소. 내 제국을 건설하느라 내 동생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보지 못했지. 결국 이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나는 내 동생 하나 지켜주지 못한 한심한 오빠야. 그 죄책감이 지난 10년간 나를 살아있게 한 유일한 이유였소. 그가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냉혹한 억만장자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 분유값을 달라며 문자를 보냈을 때 나는 그 문자 위로 내 동생의 얼굴을 보았소. 그의 고백은 내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그는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나와 같은 상처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거래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 보내는 깊은 위로였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영혼을 안았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상처 위에 머물렀고 그의 입맞춤은 내 과거의 아픔을 지워나갔다. 그는 내게 속삭였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어. 당신은 더럽혀지지 않았어.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깨끗해지는 기분이었다.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 안았다. 그것은 육체의 결합을 넘어선 두 영혼의 완전한 합일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후원자이자 연인이었고 나는 그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밤에만 찾아오지 않았다. 맑은 오후에 들러 잠든 별이의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고 서툰 솜씨로 별이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나는 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차가운 억만장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롭고 다정한 남자. 나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 세 사람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금빛 세장은 이제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나의 과거라는 망령이 언제든 이 위태로운 행복을 부수러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복수는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가 가끔 늦은 밤 날카로운 목소리로 최현석의 이름이 들어간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가끔 경제 뉴스에서 최현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TK건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어두운 복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폭풍은 가장 평화로운 날에 찾아왔다. 그날 오후 나는 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 완벽한 오후였다. 그때 내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그 안에서 내가 평생 잊고 싶었던 얼굴이 나타났다. 최현석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우아한 옷차림과 그 안에 감춰진 뱀처럼 차가운 눈빛. 그녀의 시선은 나를 지나쳐 유모차 안에 있는 별이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 담긴 섬뜩한 소유욕에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구나, 오하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꽤나 좋은 곳에서 사는구나. 팔자가 아주 폈어. 내 아들을 버리고 권희안 회장에게 붙었더구나.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회사가 요즘 어렵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 전부 권희안 회장과 관련된 곳이더구나. 네가 그 남자 침대에서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유모차를 들여다보며 별이의 뺨을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다. 내가 황급히 유모차를 뒤로 뺐다. 그 아이, 내 아들 현석이를 꼭 빼닮았구나. 내 손주.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세상이 이 사실을 알면 아주 재미있어 하겠지. 권희안 회장이 애지중지하는 여자가 사실은 그의 라이벌 기업 총수의 손자를 낳은 여자라는 걸. 권희안 회장에게는 아주 큰 스캔들이 될 거야. 내 딸은 평생을 사생아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되겠지. 그것은 완벽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내 가장 약한 부분, 내 딸 별이를 인질로 잡았다. 뭘 원하시는 거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00억. 내게 100억을 가져오너라. 그럼 너와 내 손주는 우리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주지. 만약 거절한다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은 너와 내 딸, 그리고 권희안 회장의 이야기로 도배될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의 과거가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품에 안은 별이의 따뜻한 천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권희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에게 또다시 여동생의 비극과 같은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그가 나를 위해 복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 목을 조였다.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 그렇다면 끝내는 것도 나의 몫이어야만 했다. 나의 짧았던 봄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다. 최현석 어머니의 협박은 내 영혼에 박힌 가시가 되었다. 나의 행복은 내 딸 별이의 미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된 남자 권희안의 인생은 모두 그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저녁 권희안이 찾아왔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말해, 오하린.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의 품에 안겨 무섭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추악한 과거는 온전히 나의 몫이었다. 그를 이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가 나를 위해 최현석의 가족과 전쟁이라도 벌인다면 언론은 신이 나서 물어뜯을 것이다. 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의 여동생 이주의 비극이 다시 한번 가십처럼 소비될 것이다. 나는 그가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가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으로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결심했다. 내가 사라져야만 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나였다. 나의 과거, 나의 존재. 내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최현석의 가족도 더 이상 그를 협박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별이는 내가 데리고 떠나야 했다. 화려한 요람과 값비싼 옷은 없겠지만 적어도 스캔들의 중심에서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나는 공중전화를 찾아 최현석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었다. 약속한 날까지 나는 권희양과 이별을 준비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내 마음에 새겼다. 그가 별이를 안고 웃는 모습, 내게 커피를 건네주는 다정한 손길, 내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천.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질 신기루라는 사실에 나는 속으로 울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닌 잔인한 작별 인사였다. 나는 내가 사실은 돈 때문에 그를 만났으며 이제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떠난다고 썼다. 그가 나를 경멸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나를 쉽게 잊을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그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거짓말이었다. 약속의 날. 나는 잠든 별이의 이마에 아주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미안해 별아.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나는 그가 사준 모든 옷과 보석을 벗어두고 내가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가 준 전화기와 신용카드, 그리고 내가 쓴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우리의 짧았던 행복이 깃든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최현석 집안 소유의 낡은 별장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권희안의 펜트하우스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지금 나의 심장을 그곳에 남겨두고 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낡은 별장은 을씨년스럽고 차가웠다. 최현석의 어머니는 여왕처럼 거만한 자세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최현석도 함께였다. 그녀는 내 앞에 이미 작성된 각서 한 뭉치를 던졌다.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앞으로 별이에 대한 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다시는 그들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서명해라. 그녀가 명령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내 인생과 내 딸의 미래가 이 종이 한 장에 팔려나가는 순간이었다. 내가 펜 끝을 종이에 대려는 순간이었다. 별장의 육중한 문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권희안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와 변호사, 그리고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조용한 처형장에 들이닥친 왕의 행차와도 같았다. 최현석의 어머니와 최현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권희안은 그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내 손에서 펜을 부드럽게 빼앗아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그는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잡아끌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가운 별장 안을 울렸다. 최현석의 어머니가 당황함에서 벗어나 날카롭게 소리쳤다. 권희안 회장,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오? 이 아이는 내 손주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권희안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스캔들, 당신이 지금 무슨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시오. 그는 마치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 느리고 잔인하게 말했다. 내가 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몰랐을 것 같소.
그의 말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의 그 하찮은 협박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소. 그러니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권희안이 손짓하자 그의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최현석의 어머니 앞에 던졌다. 어제 부도가 난 대형건설 당신네 하청업체였지. 오늘 아침 하나은행에서 갑자기 대출금을 회수해 갔다더군. 그리고 내일 오전 TK건설에는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갈 예정이요. 그는 그녀가 꾸민 함정이 아닌 자신이 지난 몇 주간 진행해온 진짜 전쟁의 결과를 하나씩 읊어주었다. 최현석 어머니의 얼굴이 충격에서 공포로 그리고 절망으로 변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자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권희안이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잘 들어.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그는 지옥의 사신처럼 속삭였다. 당신이 요구했던 100억 나는 당신에게서 그 100배를 빼앗을 거요. 당신의 회사, 당신의 집, 당신의 이름까지 전부 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물론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당신과 당신의 그 한심한 아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만약 다시 한번 단 한 번이라도 오하린 씨나 별이의 이름조차 입에 올린다면 내가 약속하지. 당신들의 남은 인생을 내가 생지옥으로 만들어주겠소. 알아들었나? 평생을 갑으로만 살아왔을 그 노예한 여자는 권희안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희안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이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집에 가자 하린. 그가 처음으로 내 성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나는 홀린 듯이 그의 손에 이끌려 그 지옥 같은 별장을 빠져나왔다. 나는 방금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가장 어둡고 가장 무서운 모습을 보았다. 한 남자의 분노가 한 가문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그의 힘은 나를 구원했지만 동시에 나를 두렵게 했다. 별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최현석 가족의 위협은 사라졌다. 우리는 안전해졌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안심할 수 없었다. 내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픈 별이를 밤새 돌보던 다정한 손, 깨진 도자기를 붙여주던 섬세한 손길, 그 손이 한 가문을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휘두른 막강한 권력의 맛을 보았다. 그것은 나를 구원했지만 동시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강력한 남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남자. 나의 아버지가 그랬고 최현석의 가족이 그랬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버렸다. 권희안은 그들과 다른가?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지만 그 냉혹하고 무자비한 모습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는 남자의 품 안에서 다시 과거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서먹해졌다. 그는 내 두려움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다가오려다 멈칫했고 나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공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별이를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강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워 보였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내가 무서운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패배를 인정한 자의 독백 같았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나를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별장에서 본 당신의 모습은 무서웠어요. 당신이 그들을 파멸시키는 그 차가운 방식이 내가 평생을 도망쳐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내 고백에 그의 얼굴에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내 일부여.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내 동생 이주가 죽은 후 내 안에 괴물이 하나 생겨났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부숴버리겠다고 맹세한 괴물. 그는 내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그 괴물이 싫소. 하지만 오늘 그 괴물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소.
그는 내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그들이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소.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내 안에 괴물을 꺼내 보였을 때 당신이 나를 보고 지금처럼 두려워하게 될까봐, 그래서 나를 떠나게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소. 그의 절박한 진심에 내 마음을 올가매던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자신의 어둠을, 자신의 상처를 내게 전부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독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서툰 보호 본능의 발현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나는 그의 빛나는 부분만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그의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내가 보듬어 안아야 했다. 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나는 당신의 그 힘이 무서워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의 힘은 나를 구원했고 당신의 다정함은 나를 치유했어요. 나는 그 둘 중 하나만을 가질 수는 없겠죠. 당신은 내 딸을 안아주던 남자이자 동시에 당신의 적을 파멸시키는 왕이니까. 나는 그 두 모습 모두를 사랑해야만 해요. 내 말에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것은 정복하려는 포옹이 아니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안도가 담긴 포옹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한참 동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외부의 적들을 모두 물리쳤고 이제 우리 안의 그림자까지 마주보았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겠지만 서로를 붙잡고 있는 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우리가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껴안기로 한 그날 이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어둠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빛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한 오피스 빌딩으로 데려갔다. 새로 문을 연 듯한 깨끗한 사무실 입구에는 이주재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주, 그의 죽은 여동생의 이름이었다. 이곳은 내가 묻자 그가 담담하게 설명했다. 내 동생의 이름으로 세운 비영리 재단이요. 미혼모와 세상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돕기 위한 곳이지. 나는 숨을 멈췄다. 사무실 안벽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의 여동생 권희주였다. 그녀는 그와 눈매를 꼭 닮아 있었다. 나는 내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소. 그리고 당신도 하마터면 잃을 뻔했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이주와 당신 같았던 여자들이 다시는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겠지. 그는 재단의 이사 명단을 보여주었다.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내 이름 오할인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필요해.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재단을 나와 함께 이끌어 주시오.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상처와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힘을 복수가 아닌 구원을 위해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벅찬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할인.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당신과 별이를 나는 언제나 지킬 거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약속하지. 다시는 나의 보호가 당신에게 공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소. 나의 힘이 당신에게는 오직 평화가 되도록 만들겠소. 그것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가장 완벽한 약속이었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잠든 별이의 방으로 나를 이끌었다.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든 별이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내 딸의 요람 옆에서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작고 소박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오할인. 그의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진실되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비밀스러운 보호자나 밤의 방문객이 되고 싶지 않소.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그리고 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매일 아침 당신과 별이 두 사람 곁에서 눈을 뜨고 싶소. 그는 반지를 든 손을 내게 내밀었다. 나와 별이가 나의 가족이 되어주겠소.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과거이자 나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내 딸까지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나라는 사람을 흠집과 상처, 그리고 내가 짊어진 모든 짐까지도 전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내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우리는 잠든 아이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잘못 눌린 전화번호 하나가, 엉뚱하게 보내진 문자 메시지 하나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더 이상 억만장자와 싱글맘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세간의 떠들썩한 가십거리가 되지 않았다. 결혼식은 권이안의 오래된 저택 정원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치러졌다. 하객이라고는 그의 가족과 나의 유일한 친구, 그리고 이주재단의 직원들 몇몇이 전부였다. 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그는 딱딱한 턱시도 대신 편안한 리넨 수트를 입었다. 우리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하객은 그의 품에 안겨 방긋 웃고 있는 내 딸 별이었다. 그가 혼인 서약을 할 때 그는 나를 보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권별, 나의 딸,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할게. 너와 내 엄마를 내 목숨을 다해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그의 서약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리 세 사람을 위한 약속이었다. 결혼 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화려하고 거대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내가 그린 그림, 그리고 별이의 장난감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권이아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6시면 칼같이 퇴근했고 서툰 솜씨로 나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우리는 함께 별이를 목욕시키고 동화책을 읽어주다. 셋이 함께 소파에서 잠이 들기도 했다. 나는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나는 이주재단의 정식 이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나의 아픈 과거를 다른 누군가를 돕는 희망으로 바꾸어냈다. 더 이상 나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한 명의 당당한 인간 오하린이었다. 그날 밤 별이를 재우고 나왔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서 와인을 마시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오늘 재단 일은 어땠소? 그가 물었다. 좋았어요. 당신 덕분에 또 한 명의 엄마와 아기가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서로의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입맞춤은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것은 더 이상 위로나 치유 혹은 거래의 목적이 아니었다. 오직 사랑 그 자체였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우리의 첫날 밤을 떠올렸다. 돈과 욕망, 절망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던 그 차가운 밤. 그리고 지금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밤.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서로에게 왔다. 늦은 밤. 나는 잠든 그의 옆에 누워 옆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별이를 생각했다. 내 세상의 전부인 두 사람.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행복이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올바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눈물에 번진 손가락으로 잘못 누른 번호가 내 영혼의 주파수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에게로 나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고.
우리의 삶은 때로 그런 아름다운 실수들로 인해 구원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잠든 그의 뺨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주 곧 우리 가족의 따뜻하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